안녕하십니까. 교토 한국교회원장 이용훈입니다. 오늘 역사 특강의 주제는 백강전투입니다. 즉 동아시아 최초의 전쟁이라 불리는 백강전투가 되겠습니다. 서기 660년 8월에는 백강이라 불리는 그 한국의 한 강에서 동아시아 4개국이 맞부딪힌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백강은 현재 한국의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동진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강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고 현재까지도 많은 그런 기록과 저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강은 일본에서는 아주 그 유명한 당시의 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걸 백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총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총강, 즉 백강에는 당시 동아시아의 4개국이 여기서 서로 격돌을 했는데, 그 4개국은 바로 우리 한국의 신라와 백제, 그리고 일본의 외,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였습니다. 이 4개국은 전부 이 백강 하류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바다가 됩니다. 한국의 이제 서해가 되겠죠. 하류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강 옆에는 그 당시 백제 부원군의 마지막 그런 저항의 기점이었던 주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성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인근의 이 백강 하류에서 4개국이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미 백제는 멸망한 후였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서의 기록에 보면 우리 한국의 삼국사기나 다른 나라의 역사서에서도 일단 백제는 660년 7월에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660년 7월 18일에 당시 이제 백제의 왕인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 항복을 하고 바로 이제 중국으로 당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곳은 현재는 이제 공산성이라 불리는 성인데, 당시는 이제 웅진성이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백제 의자왕이 마지막으로 항복한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당나라로 압송된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백제는 이제 멸망을 한 것으로 되고, 그 이후에 당나라에서는 이곳에 웅진 도덕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근데 백제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당시 이제 백제에는 귀실복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귀실복신 장군은 백제의 무왕의 조카였습니다. 백제 무왕이 바로 이제 백제 의자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무왕의 조카인 귀실복신 장군이 당시에 그 수도였던 부여의 그 사비성, 그리고 그 이전에 수도였던 웅진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나당연합군의 그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방의 어떤 그런 이 호족들과 연합해서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실복신 장군은 백제 부흥군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그 당시 일본에 가 있던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 왕자를 통해서 일본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부여풍 왕자는 그 당시 일본의 그 사이메이 텐노에게 내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지금 현재 이 인물은 당시 어떤 그 부여풍 왕자를 한국의 드라마에서 재구성한 등장인물입니다만은, 이 부여풍 왕자는 그 일본에 가 있으면서 실질적인 그 일본과 백제의 어떤 교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외에서 백제에 보낸 27,000명이라는 병력은
굉장히 큰 대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많은 병력을 외에서 백제에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그 뒤에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 할 만한 것이 바로 일본의 고대 국가라는 책을 저술한 이시모타 타다시, 이 이시모타 타다시에 의해서 나온 이 책이 하나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시모타 타다시에 의하면 이 백총강 전투는 바로 당 중심의 대제국주의와 일본 중심의 소제국주의가 맞부딪힌 고대 제국주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백총강 전투에 대한 책으로 인기가 높은 것이 바로 도야마 미초오 씨의 백총강이라는 또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역시 이 이시모타 타다시와 유사한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총강 전투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사서인 그 일본 서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백강 전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중간 단계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서기의 백강 전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백강 전투의 이유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일본 서기에 복신의 뜻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복신 의 뜻이죠. 그러니까 복신의 뜻을 쫓아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시모타 타다시나 도야마 미초오 씨가 말한 그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를 위한 전쟁보다는 일본 서기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중국은 당나라였는데, 이 당나라의 역사서인 구당서에는 또 그 당시 일본에서 외에서 백제에 파병된 그 군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당서에 하면 부여풍지중, 즉 부여풍의 무리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부여풍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군대가 아니라 부여풍의 군대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백강 전투의 그 이유에 대한 그 정의와 또 이런 일본 서기 또 구당서의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 백강 전투를 지원한 그 일본의 천황 즉 텐노는 누구였냐면 바로 제37대 사이메이 텐노였습니다. 자, 이 사이메이 텐노는 그 당시 이 백강 다시 말하면 그 백제의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일본 서기의 그 기록된 내용에 하면 이렇게 백제에서 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즉 당에서 우리의 적을 데리고 와서 우리 땅을 어지럽히고 사직을 전복시키고 우리 군신을 잡아갔습니다. 즉 우리 군신이라는 것은 여기 백제 의장을 가리키죠. 바로 중국으로 이제 데려갔던 것이죠. 자, 그것을 듣자 이 사이메이 텐노는 바로 다음과 같이 명을 합니다. 백제가 먼 길을 달려와 도움을 청하였다. 위기에 처한 백제를 돕고 끊어진 왕통을 잇는 것은 당연하다. 장군들에게 명하노니 여러 길로 동시에 나아가라. 구름처럼 만나고 번개처럼 움직여 함께 백제 땅에 모여 그 원수를 쳐서 백제의 긴박한 고통을 들어주라. 자, 이거 그 원수를 쳐서 백제의 긴박한 고통을 들어주라. 보통 우리가 적군을 가리킬 때 원수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표현할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 가족의 또는 자기 민족의 아주 철천지의 그 원수를 가리킬 때 우리가 원수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라고 썼던 것은 상당히
그 백제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백제가 가까운 어떤 그런 마치 이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메이 텐노는 바로 신하들에게 즉시 백제를 지원할 전쟁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원활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아스카는 지금 현재 일본의 그 나라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쪽 그 나라현에 있는 아스카에서 모든 그런 그 궁의 신하들과 그다음 그 왕족들을 데리고 오사카에 있는 나니와 궁으로 실제로 이전을 합니다. 그 실질적인 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다부키 노미야, 즉 아스카의 판계궁인데요. 이 궁은 현재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틈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의 지금 남바 지역에 있는 나니와 궁, 이것도 역시 틈만 남아있죠. 근데 이 지금 궁들은 현재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니와 궁으로 옮겼느냐? 당시 나니와 궁은 바닷가였습니다. 현재 남바 지역인데요. 현재는 이제 남바가 그 오사카의 중심지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동이 쉽고,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기 쉽고, 여러 가지 전쟁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전국에 명하여서 이제 군선을 제작하고 무기를 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의하면 그 당시 군선은 주로 서루가국은 현재 시조카현을 가리키는데요. 서루가국에서 이제 군선을 만들었고, 무기는 주로 그 지금의 그 오카야마현, 즉 키비 지역에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비 지역은 당시 일본의 최대의 제철 단지였고, 그 키비 지역에서 제철을 생산한 주된 시족은 바로 백제 도레인이었다는 것이 여러 일본 학자들이 나중에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메이 텐노는 그 무기와 여러 물자를 준비해서 차근차근 이제 백제로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최초로 이제 사실은 군사를 백제에 파병하는데, 그것이 바로 661년 8월이었습니다. 661년 8월에 그때 이제 백제에 군사를 파병할 때, 그때 이제 누가 같이 가느냐면 바로 일본에 와 있던 부여풍 왕자가 이때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여풍 왕자를 호위하는 군사를 5,000명이나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여풍 왕자는 백제로 들어가서 바로 우금산성, 그 당시는 이것은 이제 주류성이었습니다. 바로 백강 옆에 있는 성이죠. 그 주류성으로 그 백제 부원군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서기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서기 기록에 의하면 662년 1월에 복신에게 화살 10만 개, 실 500건, 면 1,000건, 포 1,000단, 가죽 1,000장, 그 다음에 쌀 3,000국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물자를 보내고 또 무기를 수선하고 군량을 비축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663년 3월에 군사 27,000을 보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27,000이라는 병력은 사실상 대병력이라고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인구는 약 한 500만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500만에 27,000은 굉장한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한일 고대 사학자인 김용훈 박사는 현재 인구에 대비해 보면 약 한 60만 대군에 해당하는 그런 대병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60만 대군, 즉 27,000명이라는 이 대병력을
왜는 왜 백제에 보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그 병력을 보낸 것에는 정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백제와 당시 일본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에는 815년에 당시 간무천황에 의해서 발간된 신창성취록이라는 일본의 왕족의 족보가 있습니다. 즉, 이 신창성취록은 총 3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일본의 그 왕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그런 왕족에 가까운 귀족들의 족보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창성취록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황별, 즉 황실의 자손편, 또 하나는 신별, 신의 자손편, 그리고 제번, 도래인의 자손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도 이제 도래인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 1182시족이 이 신창성취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이 신창성취록의 지금 원본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필사본이 3본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부가 바로 교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서 한 10여 년 전에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교토대학의 사학자였던 우에다 마사키 박사의 그 사본이었습니다. 자, 그 사본에 의하면 그 황별편의 제30대 비다스 텐노 편에 보면 대원진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대원진인은 바로 그 왕족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이 대원진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다스라는 시호를 가진 백제 왕족의 손자이다. 비다스라는 시호를 가진 백제 왕족. 비다스는 30대 텐노이죠. 근데 이 비다스 텐노가 백제 왕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대원진이는 바로 비다스 텐노의 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원진이는 다름 아닌 제34대 조메이 텐노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당시 어떤 그런 그 일본의 그 왕족이 백제 왕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일본 서기에 보면 또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역시 30대 비다스 텐노 편에 보면 비다스 텐노가 황태자에서 천황으로 즉위한 후에 백제 대전궁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죠? 백제 대전궁을 지었다. 이때 당시에 그 일본은 아스카 그 왕국이었습니다. 아스카 왕국, 즉 우리가 야마토 왕조라고 하죠. 이 야마토 왕조에서 궁전을 지었는데 그 궁전 이름이 백제 대궁이었습니다. 백제와 굉장히 어떤 그런 뭔가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34대 조메이 천황에 대한 기록에 보면 조메이 텐노는 바로 30대 비다스 텐노의 손자입니다. 거기 보면 고다라가와, 즉 백제천입니다. 아스카에는 백제천이 있었고, 그 백제천의 서쪽에는 백제궁을 지었고 동쪽에는 백제대사를 지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즉 서쪽에 이제 백제궁을 짓고 거기에 조메이 텐노가 직접 거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이제 백제대사를 지었는데 쉽게 말하면 백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백제사는 일본에는 현재까지 지금 남아있거나 또는 없어졌지만 그 백제사의 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백제 중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약 한 3만 평가량 되었고요. 그 백두산에는 당시 9층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의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백제궁과 또 백제대사를 지었어요. 이름도 백제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메이 텐노는 641년 10월에 서거를 합니다. 그때 서거를 한 후에 이 황궁의 북쪽에 10월에 서거를 한 후에 황궁의 북쪽에 백제 대빈을 설치했다. 즉 백제 대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한국의 전통적인 그 3년상을 가리킵니다.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 조상을 이제 그 추모하는 그리고 조상을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모시는 그 3년상을 보통 이렇게 그 묘소 옆에 지어서 하곤 했죠. 그 3년상을 실제 조메이 텐노에게 그 3년상을 모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록들을 볼 때에 그 당시 일본 그 황실과 백제 왕실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그 황실 계보를 통해서 이제 좀 보면 바로 30대 비다스 텐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비다스 텐노의 이제 가계도가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바로 황후가 33대 스이코 텐노입니다. 추고 여왕이죠. 최초의 여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30대 비다스 텐노 다음에 그 왕위가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형제들에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31대 요메이 텐노, 비다스 텐노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 32대 서이순 텐노, 역시 비다스 텐노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자기 부인인 스이코 텐노에게 왕위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형제에서 또 이 부인에게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아스카 시대에는 그 실질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귀족 그 시족이 있었죠. 바로 소가씨입니다. 그 소가씨는 원래 이제 백제의 대성 그 팔족의 하나인 목시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와서는 이제 그 목시를 그 당시 그 지명을 따서 이제 소가씨로 바꿨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소가씨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32대 서이순 텐노가 이 소가씨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권력자인 소가노 우마코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전에 들통이 나서 결국은 서이순 텐노가 대신 소가노 우마코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노 우마코가 강제로 왕위에 앉힌 것이 바로 33대 서이코 텐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이코 텐노에게는 사실은 왕위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이코 텐노는 바로 31대 요메이 텐노의 아들인 쇼토쿠 태자에게 모든 정치를 맡깁니다. 즉 쇼토쿠 태자가 섭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쇼토쿠 태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다시 이 비다스 텐노의 손자인 조메이 텐노에게 왕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메이 텐노는 34대 천황으로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 그 왕위에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은 또 아들에게 넘기지 않고 바로 자기의 부인인 바로 고코쿠에게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바로 35대 고코쿠 텐노이죠. 자, 근데 이 고코쿠 텐노 당시에 일본에서는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이제 645년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화 개신이라고 하죠. 즉 일본에서는 다이카 가이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그 당시 거의 한 150년에 걸쳐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소가노 가문을 바로 이 조메이 텐노의 아들인 나카노 오에 왕자가 그 당시에 그 중신 겸족이라는 나카토미 가마타리라는
그 호적과 연합하여서 소가노 그 당시에 그 이륙과 대신을 척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가 바로 이제 이 거코쿠 천황이 보는 바로 그 앞에서 황궁에서 척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코쿠 천황은 왕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36대 고토쿠 천황에 넘어갔다가 다시 이 나카노 오에 황자가 다시 이 35대 그 자기 어머니를 다시 37대 천황으로 앉힙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30대 사이메이 텐노이고, 바로 이 시기에 백제 부원군이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비다스 텐노에서 쭉 이어지는 이 가계들을 보면요, 바로 이들이 백제 왕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 백강 전투는 단순한 그냥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그이라기보다는 정말 일본이 당시 외가 정말 가까운 친척과도 같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백제 왕족과 그 일본의 그 왕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2001년에 발간된 일본의 뉴스위크지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2001년에 한 사건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천황이 이 한일 간의 어떤 인연을 말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화면이 있죠. 2001년 12월 23일 당시에 그 아키토 텐노는 본인의 68회 생신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간무 텐노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한국과 인연을 느낍니다. 여기서 이제 간무 텐노는 바로 심창성스러울 편찬을 맹한 바로 50대 천황으로서 당시 794년에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를 한 왕이죠. 천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백제 모열왕의 자손이라는 간무천황의 어머니는 바로 화실립 또는 그 고야실립이라고 불리는 그 황후입니다. 그래서 그 황후의 무덤이 현재 교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제 교토시 지금 니시쿄구에 가면 그 야산이 있고, 그 야산 위에 이 다카노 니가사, 즉 고야 실립 황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볼 때 정말 어떤 그 당시 외 황실은 이 백제 왕실과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인적 관계였다 라는 것이 여러 기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27,000이라는 병력이 출전한 이 그 외의 그 병력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는가? 당시 그 당시 663년에는 일본에는 정식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대 조직이 없으니까 이때 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모집에 응해서 이 백제 구원군에 참전한 그 당시의 귀족의 이름들입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베씨, 그 다음에 상모야씨, 물부씨, 거제씨, 이 시족들은 다름 아닌 백제 도레인 시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병력을 모으고, 그 다음에 군선을 제작하고 무기를 제작해서 사이메이 텐노는 드디어 661년 5월경에 그 나니와궁에서 다시 출전하기가 쉬운 후쿠오카로 이동합니다. 당시 후쿠오카는 이제 쯔쿠시라고 불렀죠. 후쿠오카로 이동을 해서 이제 또 이동을 하면서 또 병력을 계속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오카야마현에 가면 그 이만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니마라고 부릅니다. 니마손. 자, 이 니마손에는
아주 이쪽에 이 니마라는 이름이 붙은 유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학교 이름도 역시 이만소학교, 즉 니마소학교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그쪽을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그쪽 향토 사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오카야마의 이렇게 역사 해설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코마시로 히데키 씨에 의하면 이 당시 백강 전투의 이 지역에서 약 2만이나 되는 많은 수의 병력이 백강 전투에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병력이 자원을 했기 때문에 당시 샤이메이 텐노께서 직접 이 말 이름을 하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니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샤이메이 텐노께서는 이러한 어떤 병력과 물자를 가지고 이제 후쿠오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후쿠오카에 또 새로운 또 궁을 짓습니다. 바로 그 궁이 바로 아사쿠라 궁입니다. 자, 현재는 지금 그 터만 남아 있고요. 건물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아사쿠라 궁에 다시 자리를 잡고 자, 이곳에서 이제 통치를 하면서 또 백강 전투의 그 전쟁 준비를 계속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샤이메이 텐노가 이 적구시에 내려온 지 2달 만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샤이메이 텐노가 바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샤이메이 텐노의 사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그 당시 백강 전투의 지원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이걸 추진하는 그 당시 일본의 왕족은 역시 백제 왕족과 밀접한 관계였죠. 또 자원한 병력들도 백제 유민 출신들이 많았죠.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많이 반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국가의 사정이나 또 인력을 봐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물자와 인력이 동원되는 대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반대파에서 어떤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병으로 갑자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샤이메이 텐노가 68세였으니까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 어떤 기록에는 샤이메이 텐노가 물자에 쓰기 위해서 신사에 나무를 잘랐는데 그게 신의 노염을 사서 죽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샤이메이 텐노가 사망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전쟁 준비는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중단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샤이메이 텐노의 그 아들인 텐지, 바로 나카노 오의 황자죠. 텐지 텐노가 계속 그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텐지 텐노는 이 바로 샤이메이 텐노가 돌아가신 671년 7월 그때 왕위를 즉위하지 않고 계속 그 황자의 신분으로 소복을 입고 전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현재 그 교토시 야마시나쿠에 있는 그 텐지 텐노의 그 무덤입니다. 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텐지 텐노는 671년 8월 달에 이제 부여풍 왕자와 함께 1차 군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해서 663년 8월에는 27,000의 병력을 이제 보내게 되죠. 자, 27,000의 병력을 보낼 때에 그러면 그 당시 실질적인 지휘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지금 나가노에 있는 호타카 신사에 있는 바로 아베 히라우 장군이었습니다. 자, 아베 히라우 장군은 이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일본 서기에 그 아베 씨는 바로 백제인 도레인 시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베 히라우 장군이 실질적인 27,000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그 외의 수군을 지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그 백강에서 동아시아의 4개국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바로 663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실은 일본은 외는 군선이 1000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170척이었어요. 자, 이게 외가 절대적 우세죠. 자, 그런데 외는 그 당시에 전부 어용군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이었고, 당나라 수군은 훈련이 잘 된 정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항상 전쟁에서는 유리한 게 아니죠. 결국은 여기에 전술이 뛰어난 당나라 수군이 결국은 외의 수군을 이기게 됩니다. 총 4번의 그 해전이 벌어지는데요. 4번 모두 결국은 외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군선을 잃고 병력을 잃게 됩니다. 자, 결국 여기서 해전에서 패하자 바로 옆에 있던 그 주류성에 있던 그 부여풍 풍왕도 역시 더 이상 그 힘을 얻지 못하고 또 그 신라의 그런 협공에 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완전히 백제의 그런 부흥은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모든 그 백제의 왕족이라든지 이런 유민들도 이제 드디어 이제 백제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이때 이제 그래도 남은 그런 이제 군선과 병력이 있었죠. 그 외의 병력이 돌아올 때 그 당시까지 살아남은 모든 백제 왕족들과 또 귀족들이 이 일본의 외의 그 돌아오는 군선에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백제 유민들이 외의 수군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학자들의 이제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오사카 출신의 그 역사 소설가 시바 료타르에 의하면 당시 같이 일본에 들어온 병력을 인원을 약 한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총사령을 맡았던 아베 히라오 장군은 자신의 모든 거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원래 자신의 이제 본거지인 그 야마구치를 떠나서 거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초슈 야마구치를 떠나서 시나노 즉 현재 나가노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나가노에 가면 이 아베 히라오 장군을 신주를 모신 신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타카 신사입니다. 자, 이 호타카 신사에는 매년 8월이 되면 아주 그 큰 맞절이를 거행하게 됩니다. 8월은 바로 백강 전투가 열린 그 달이었죠. 바로 이제 이 군선처럼 생긴 이 배에 사람들이 타서 전쟁을 합니다. 바로 백강 전투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이면 이 백강 전투를 재현하는 맞절이를 이 호타카 신사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맞절이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매년 바로 외의 수군이 승리합니다. 현재까지 계속. 그 당시 그 외의 수군의 염원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맞절이로 계속 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는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남아있던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무척이라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그 나카노오에 즉 텐지 텐노는 이 나당 연합군의 그 침입, 일본을 이제 침입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침입에 대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또 그 당시에 군정기관인 다자이후도 이제 설치를 해서 이런 여러 어떤 그런
그런 대외적인 선박이라든지 또 이런 또 뭐 군사에 관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여기서 총괄하게 됩니다. 자, 그래 그 당시에 쌓은 성이 지금 제가 이제 그 키노조를 가니까 이렇게 키노조에 그 당시 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바로 백강 전투 후에 일본에서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해서 쌓은 방어성입니다. 자, 총 여기서 저쪽 그 스시마 섬에서부터 이어서 와서 이 수도인 나라까지 아스카까지 총 27개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성터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 지금 5번에 보이는 이 키노조는 오카야마 쿠라시키 시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는 백제식 산성입니다. 즉 이 키노조를 비롯한 뭐 오노성이라든지 11개는 백제식 산성으로 쌓았어요. 백제식 산성이라는 것은 일본식 성과 어떻게 다르냐면 백제식 산성은 그 성벽의 바깥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백제의 그 최초의 수도는 위례성, 현재 서울이죠. 그 위례성은 지금 그 서울의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풍납토성, 그 풍납토성의 그쪽이 백제의 어떤 최초의 그 수도인 그 위례성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풍납토성을 보면 거의 1500년이 된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그 성벽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게 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흙으로 된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그 이제 사학자들이 성벽을 이렇게 파들어가 보니까 그 안쪽에는 돌이 있었습니다. 즉 옛날에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고 그 바깥에 이제 흙을 쌓았던 것이죠. 이 키노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에는 그 돌로 쌓여 있고요. 그 돌 바깥에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백제식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텐지 텐노, 즉 나카노 오에 황제는 또다시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이제 궁으로 있던 곳이 바로 현재 그 오사카의 남바 지역의 나니와궁이었습니다. 그 나니와궁은 바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그 맞닥뜨려야 되는 아주 정말 위치상 좀 좋지 않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니와궁에서 다시 이 시가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가 현 오체시지만은 그 오미로 이제 궁을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8년에 이제 비로소 본인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오미궁이 있던 지금 현재 그 오츠시 그 사카모토 지역에는 그 오미궁 바로 뒤쪽에는 바로 그 오미진구가 있습니다. 오미신궁. 이 오미신궁은 바로 이제 텐지 텐노의 신주를 모신 곳이죠. 자, 거기에는 그 오미신궁 그 앞마당에는요, 그 당시 텐지 텐노가 직접 제작을 했다는 해시계가 있는데요. 그 해시계는 이렇게 백총광 830km라고 그 거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 당시 텐지 텐노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이 백강 전투가 일본의 패배로 끝이 나고 나서 이제 동아시아는 이제 새로운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즉 한반도는 이제 신라가 패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라는 중국과 연합하면서 그 당시에 사대주의를 약속했습니다. 즉 중국을 상국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당시 당나라와 이렇게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 국가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했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전쟁으로 해서 수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당태종도 역시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아는 그 안신성 전투, 양만춘 장군에 의해서 결국 당태종이 부상을 입고 나중에 그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나라도 역시 두 번에 걸친 고구려 침공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결국 망하게 되고요. 당나라도 큰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마침 신라가 이 그 백제를 좀 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서 고구려를 공격하기보다는 백제를 치고 백제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그 루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라와 결국은 연합을 하게 되고 신라는 이제 백제를 그리고 또 당나라는 고구려를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치려는 목적으로 이제 연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신라는 당나라에 사대주의를 약속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대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삼국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폐해가 신라를 지나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런 폐해가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예로 조선에는 15대 광해군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광해군은 사실상 그 세자 시절부터 굉장히 큰 뭐랄까 국가에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죠. 이때 이제 광해군이 세자였을 때는 그 당시 1592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하고 조선 반도를 침공한 그때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왕이었던 선조는 일본군을 피해서 계속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적경지역인 신의주에 피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남아있는 군병력을 다니면서 지휘하고 결속한 사람은 바로 이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의병들이 광해군의 지휘 아래 일본과 대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후에는 이제 대동법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백성들에게 아주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이 세제 제도를 개편하고 좋은 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반대 세력이 이 강제로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 반대 세력이 바로 이제 인조 왕의 반정 세력이었는데 그 당시 반정 세력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명나라 중국 명나라에 대한 그 제조 지연 즉 은혜를 갚지 않았다는 즉 다시 말하면 사대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그다시 주요 명분이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그 신라가 시작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이 고려 조선을 거쳐서 한 나라의 왕을 폐해시키는 그런 명분으로까지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일본은 다시 이 텐지 텐노가 이제 곧 671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텐지 텐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동생에게 그 황위를 계승한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돌아가기 직전인 671년에 아들에게 다시 왕위를 양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텐지 텐노의 동생인 오황 왕자는 672년 임신년에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요시노에서 난을 일으켜서 바로 오토모 황제를 몰아내고 40대 텐무 테랑에 즉위하게 됩니다. 자, 텐무 텐노는 자 일본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그 천황입니다. 자, 텐무 텐노는 대대적인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도 새로 재편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백제와 아주 혈맹 관계였고요. 신라와는 적대 관계였죠. 근데 신라와 다시 친외교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중국 당과는 이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새로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중국의 황제보다 높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 일본의 그 왕국의 이름은 웨이였는데요. 이것을 일본이라는 국명으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기인 이 일장기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다시 이제 일본의 그 국기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일본의 건국신으로 천명을 하고 그 일본의 신도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백제에서 온 많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편찬하게 하면서 일본의 역사를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강 전투는 결국은 이것은 이제 당시 1810년에 일본에 제작한 그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을 그린 일본 지도입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이제 한국은 신라와 일본은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중국은 동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서로 견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즉 결국은 중국, 그 다음에 신라, 일본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긴장된 구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국가의 이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홍익인가는 바로 이것은 한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조선 때부터. 근데 일본은 백강전투 이후에 팔갱일오라는 새로운 건국 이념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다. 즉 모두가 이 천황이 통치하는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내가 복속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천황의 집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일종의 제국주의 이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중화사상, 즉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역시 일종의 그 제국주의 이념이 이런 주변 동아시아의 새로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일본 서기의 마지막 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찌할까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서 끊어졌다. 곰나루트에 묻힌 조상들의 묘사를 어찌 다시 갈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은 그 백강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던 배 안에서 그 외의 병사들이 했던 그 내용을 일본 서기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당시 많은 그런 이제 백제 유민 출신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상은 역시 백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제가 망함으로써 이제는 다시는 이제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결국은 고향을 못 가니까 이제 그리움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쌓이면 슬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쌓이면 그것이 또 한이 되죠. 그 한이 쌓이니까 결국은 내가 저 땅을 다시 빼앗아야 되겠다. 다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잠재의식으로 발전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그 고대 한일사학자 김용훈 박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백강전투는 이런 동아시아 그 당시 사국의 전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일본은 끊임없이 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런 지금까지 그런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강전투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